이번 영상은 심상적 구조와 시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합니다. 연상작용에 의해서 연상작용이 뭔지 아시죠? 연상작용에 의해서 심리적 이동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을 심상적 이동 시점이라고 한다. 연상작용을 하면 A가 B를 생각하고 또 B는 C를 생각하게 만들고 C는 D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연결되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니까 이동현상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 이동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을 심상적 이동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심상적 구조에서의 이동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경적 공간에서의 이동은 서경적 공간이죠. 네. 서경적, 실제 공간이니까 실제 공간 이동이지만 진짜 이동을 하죠. 강으로 갔다, 나루터로 갔다, 또 마을로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경적 공간이니까 경치가 있는 공간에서는 진짜 이동하는 거, 실제적 공간 이동이죠. 또 그 야외 공연 갔다가 막 진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심리적 공간에서의 이동은, 즉 마음속에서의 이동은 연상작용에 의한 이동이다. A 생각하고 또 B 생각하고 C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공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연상작용에 의한 이동이다. 실제 공간에서의 이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황들을 한 지점에서 바라보는 시점을 심상적 회전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심상적 구조에서의 회전 시점은 그러니까 좀 먼저 그 회전 시점하고 고정 시점을 좀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이동 시점은 장소가 변하고 또 이동하는 동사,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니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이동 시점은. 그런데 회전 시점과 고정 시점은 어떤 면에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카메라가, 우리 눈을 카메라라고 생각한다면 카메라가 탁 고정돼 가지고 한 장면만 찍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고정 시점인데, 그런데 이제 회전 시점은 장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장면이 바뀌고, 그러니까 카메라는 한가운데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장면이 계속 여러 개로 바뀌는 것, 그것을 회전 시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anoramic view라고 하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심상적 구조와 회전 시점 오늘 구별하는 방법, 시점 유형 구별하는 방법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점의 유형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나오네요. 그리고 아래 시의 시점의 유형은 아래 시의 아쉬운 점은 뭔가,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쉬운 점. 가을. 낙엽처럼 내 마음 흩어져 내린다. 이제 모든 것이 쓰러져 가고 있는 지금 흩어진 내 마음 조각 주워 담아 모아 다음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가을, 낙엽처럼 내 마음 흩어져 내린다. 이제 모든 것이 쓰러져 가고 있는 지금 흩어진 내 마음 조각 주워 담아 모아 다음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 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낙엽처럼 내 마음 흩어져 내린다. 이제 모든 것이 쓰러져 가고 있는 지금 흩어진 내 마음 조각 주워 담아
다음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뭐 하고 싶어요라고 어떤 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다음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직설적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의 이제 시점에 우선 이제 시점의 유형 구별하는 것 좀 봐요. 이렇게 시점의 유형, 네, 시점 유형을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장면 또는 시적 정황이 하나만 있는가?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겠어요? 네, 시적 정황이 장면이 하나만 있어요. 다른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그 장면의 일부에 속해요. 이런 것을 고정 시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바뀌는 공간 이동. 그러니까 장면이 몇 개로 바뀌겠죠. 장면이 바뀌기만 하면은 하면 안 되고, 장면이 바뀌면서 공간 이동이 있는가 또는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였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장면이 바뀌고 또 공간 이동이 있는가, 또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는가, 이러면 이동 시점이 되죠. 그죠. 이동 시점. 그리고 봐요. 이제 한 공간에서, 자, 공간은 하나인데 장면이 여러 개인가. 그러니까 시적 정황이 여러 개인 거죠. 장면이 여러 개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자기는 카메라는 한 가운데 탁 꽂혀 있는데, 네, 전체 여러 장면이 여러 개인가, 이런 것은 회전 시점이죠. 가운데서 탁 이동이 없어요. 회전 시점은 공간 이동이 없고 장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가운데 꽂혀서 네, 이렇게 한 바퀴 365도 돈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꼭 365도 다 도는 건 아니고 아무 데나 돌아도 네, 2개 이상, 장면이 2개 이상으로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이동의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회전 시점, panoramic view입니다.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 네. 여러 개 장면이 쫙 펼쳐지는 것. 장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장면이 쫙 펼쳐져 있는 것. 그것을 파노라마라고 하죠. 네. 가운데 있으면 진짜 교회 홀 같은 데 있으면 진짜 365도이겠지만 그 365도의 경치를 하나의 화면에다 쭉 옆으로 계속 펼쳐 놓는 것도 네, 여러 개의 장면이기 때문에 파노라마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 위의 시점 유형은 뭔가? 낙엽처럼 흩어져 내리는 마음을 주워 담고 싶은 심리적 장면 한 가지. 심리적 장면 한 가지라고 하는 건데 초점이 맞죠. 심리적 장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 시점이라고 했죠. 고정 시점. 고정 시점도 서경적 구조에서의 고정 시점이 있고 심상적 구조에서의 고정 시점이 있죠.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심상적 구조에서의 고정 시점 또는 심상적 고정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시의 아쉬운 점, 위에 시의 아쉬운 점이죠. 좀 전에 읽은 거. 자, 이제 아쉬운 점을 잘 아는 것이 시적 안목이 있는 겁니다. 네, 시에서 딱 보고 무엇이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시적 정황이 지나치게 단순하다. 맞아요. 시적 정황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 가을이 되어 낙엽처럼 흩어져 내리는 마음을 느끼고 바로 다음 가을을 위해서 주워 담고 싶다라고 말한다. 가을마다 같은 심리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것임을 암시할 뿐. 그러죠. 가을마다 계속 반복될 것임을 암시할 뿐.
그 다음이 없어요. 뭔가 깨달았다든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준비하고 가을을 보고서 가을에 대한 정서를 느끼고 그 다음 가을을 위해서 주워 담고 싶다라는 말 빼놓고는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관찰과 성찰 과정에 따른 관찰 열심히 살펴봤으면 성찰, 그죠? 살피고 또 살피고 성찰의 과정에 따른 심경 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지나치게 단순한 느낌을 준다. 네. 이거는 이제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 관찰할 능력, 그죠? 뭔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어떤 통찰의 능력, 관찰, 통찰.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시를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했으면 심경 변화에 대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성찰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냥 주워 담기만 하고 낙엽처럼 내 마음 흩어져 내린다. 이제 모든 것이 쓰러져 가고 있는 지금 흩어진 내 마음 조각 주워 모아 다음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 이 말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무 단순해요. 왜요? 심경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심경 변화를 나타낼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죠. 심경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물론 깊은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독자가 작가가 독자와 공감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네. 다음 그럼 이제 개작을 한 걸 좀 봐요. 아래 개작 가을은 온작 가을 금방 위에서 읽은 것과 어떤 점이 다른가? 거의 같은데 한번 보세요. 어떤가? 가을 낙엽처럼 내 마음 흩어져 내린다. 낙엽처럼 내 마음의 나뭇가지에서 흩어져 내린다. 중심을 잃고 내린다. 시간을 잃고 내린다. 이제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니 중심을 찾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흩어져 낙엽처럼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셔도 뭔가 어떤 그 시적 장면 또는 시적 정황이라고 할게요. 시적 정황이 좀 눈에 보이는 듯하죠. 낙엽처럼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심리적인 일이니까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화자가 이렇게 낙엽처럼이라고 말함으로써 내 마음이 시각화되고 있죠. 흩어져 내린다. 이것도 시각적인 단어죠. 낙엽처럼 내 마음의 나뭇가지 흩어져 내린다 라고 하는데, 중심을 잃고 내린다, 시간을 잃고 내린다. 뭔가 이제 중심, 시간을 잃고 내린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더니 중심을 찾아. 뭔가 이렇게 찾고 있어요. 찾는 그 무엇이 있죠. 중심을 찾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흩어져 낙엽처럼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을 보시면 낙엽처럼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낙엽이 한 사리를 끝내고 떨어졌어요. 이제 한 사리의 삶을 끝냈죠, 낙엽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뭐예요?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저 위에 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가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 직설적 표현이죠. 네, 직접 말하잖아요. 다음 준비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낙엽처럼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뿌리로 돌아간대요. 근원. 그죠? 낙엽이 한 사리의 삶을 끝내고 근원으로 돌아가서, 네,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가을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저 위에서처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죠? 예, 뿌리 예, 뿌리 곁에 모이리라 구체적 행동이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 속에서 네,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 마음이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 뿌리는 근원이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음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네, 암시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암시적 묘사라는 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을 독자가 느끼게 만들어야지 시인이 다음을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게 말해버리면 시적인 맛이 뚝 떨어지죠. 네, 그래서 항상 암시적으로 묘사하라라고 하죠. 다음 그 다음 따로인데 자 위의 시의 가을 원작 위죠. 위 아래가 아니고 위 시의 가을은 원작 가을과 어떻게 다른가. 위에 거는 직접 묘사하는 바람에 시적 정황이 가시화되지 못했죠. 이렇게 뿌리 곁에 모인대잖아요. 뿌리 곁에 모인다고. 이게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뿌리 곁에 모인다라고 하니까 마치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관념적인 어떤 그 개념을 묘사할 때는 실제 존재하는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가시적 또는 구체적 형상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시적 정황이 가시화되고 다음을 준비하고 싶다는 바램이가 우리 흔히 바램이라고 말하죠. 다 바람입니다. 바람. 예, 근데 바람은 부는 바람하고 헷갈리죠. 바람이 소망이죠. 소망이 직설적 고백이 아니라, 근데 처음에 건 직설적 고백이었죠. 다음을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 표현 속에 암시적으로 좋죠. 이렇게 구체적 표현 속에 암시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 표현 뿌리 곁에 구체적이죠. 이렇게 모이리라 이렇게 뿌리 곁에 모이리라 구체적인 표현 속에 암시적으로 다음을 준비하리라 라는 의미가 암시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래 시의 시점은 아래 시의 아쉬운 부분은 잘 좀 기억하면서 읽어요. 아래 시의 시점은 아래 시의 아쉬운 부분은 잠시만요. 제주 삼다수입니다. 절망. 제목이 절망입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3권 정도 읽었는데, 키에르케고르의 책은 안 두껍죠. 얇아요. 이게 이제 책 읽었는데, 그게 아마 그 실존주의 철학의 아마 아버지 정도 될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래요. 절망. 네. 자, 우리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시점, 아래 시의 시점 유형과 또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요. 절망, 내 얼굴에 자꾸만 돋아난다. 어렵지 않은 시니까 한 줄 한 번에 좀 자세히 읽어요. 내 얼굴에 자꾸만 돋아난다. 무언가. 아침마다 일어나 2손 가득한 정열로 닦아내고 밤마다 또다시
밤마다 다시 또 두 손 넘치는 증오로 얼굴을 움켜도 무언가 자꾸 돋아나는 건 깨끗할 수 없다. 남들이 힐끗거린다. 내 얼굴에 돋아난 중빛 기만 때문에. 남들이 날 힐끗거린다. 거짓, 세균, 고통, 너와 나, 배반, 처절, 화려, 참혹. 남들이 날 힐끗거린다. 내 얼굴에 돋아나는 무언가, 그 무엇에 남들이 날 힐끗거린다. 이렇게 힐끗거린대요, 남들이 자꾸만. 네. 여기서 보시면 뭔가 이렇게 먼저 아침이 나오죠. 이렇게 아침. 얼굴에 자꾸만 돋아난다. 뭔가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이 나와요. 아침. 그리고 또 밤마다 이렇게 또 나와요. 밤마다. 네, 밤이 나오죠. 아침, 밤. 그리고 또 남들이 힐끗거리는 장면이 확 바뀌어서 또 나오죠. 이렇게 남들이 힐끗거린다. 이렇게 장면 또는 시적 정황이 바뀔 때 카메라의 이동이 필요한가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는데 카메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건 회전 시점이 되죠. 그죠? 근데 카메라의 이동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동 시점이 되죠. 일단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으니까 심상적 구조고, 이것이 지금 이동 시점인가 회전 시점인가를 봐야 되죠. 일단은 장면이 여러 개니까 이동 시점 아니면 회전 시점이겠죠. 그죠? 장면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런데 아침 그리고 밤 시간적 이동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내 얼굴에서, 그죠? 내 얼굴 그리고 남들이 자꾸 힐끗거리는 장면. 네,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중빛 기만 때문에 남들이 날 힐끗거린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동은 다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연상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상작용에 의한 이동이잖아요. 이게 연상에 의해서 이동이니까 어떤 심상적 구조에서의 이동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심상적 이동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위시죠. 위시의 아쉬운 부분은 하고 나왔어요. 동어 반복의 느낌이 있으며 이렇게 네, 동어 반복. 비슷비슷한 말들이 자꾸 나열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처절, 참혹, 그죠? 또 고통, 뭐 이런 동어 반복의 느낌이 있고, 또 연상되는 단어들 간의 깊은 관계가 없어 보인대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무리한 연상 구조는 연상작용을 하는데 너무 서로가 관계가 없으면 연상이 아니라 억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를 보면서 여행을 생각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사고를 생각하거나 기차와 관련된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기차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무슨 뭐 기차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전혀 상관없는 뭐 벽이 나온다든가 이래버리면 그건 연상이 아니라 그냥 뇌가 고장난 거겠죠. 네. 왜냐하면 연결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연상작용이 고장난 연상작용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무리한 연상 구조는 생경하게 만든다. 처음 봐서 딱딱하게 느껴지게, 낯설고 딱딱한 느낌을 생경하다라고 하죠. 낯설고 딱딱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연상 과정으로 뭔가 여기 이 시에서는 치부죠.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드러낼 의도가 있다면 막연한 관념어, 세균, 배반, 처절, 화려, 참혹 서로 관계가 이 참 세균은 또 왜 나왔는지 생뚱맞죠. 또 배반 이것도 너무 생뚱맞고 그나마 좀 있는 게 뭐 참혹, 처절 그리고 이것도 너무 세요 단어가 그죠? 너무 세요. 네, 보다는 그 의도에 맞는 관념어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는 적확한 단어를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절망, 모범적 개작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치래요. 네, 이렇게. 자, 읽습니다. 내 얼굴에 자꾸 무언가 돋아난다. 무언가. 아침마다 닦아도 약을 발라도 고개를 쳐든다. 화장을 해도 숨길 수 없다. 고개를 쑥 내민다. 주홍빛 나의 기만, 허위, 허세, 참혹. 남들이 날 힐끗거린다. 내 얼굴에 돋아나는 무언가. 그 무엇 때문에 남들이 날 이제 뭔가 딱히 막 집어낼 수는 없더라도 뭔가 그죠? 뭔가 좀 깔끔해졌죠. 네, 조금 맥락이 이어지고 우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부끄러움, 저 치부라는 관념어를 실제하는 사물에 빗대서 저 여드름 이제 이렇게 여드름 같은 거 또 뭐 뾰루지 여드름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얼굴에 잡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서 구체하고 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만도 속이는 거고 허위 다 속이는 것과 관련 있죠. 빌러자의 거짓 위자죠. 좀 허위라는 것,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 기만하고 허위는 거의 같은 말이죠. 허세죠. 막 뭔가 있는 척해 보이는데 허세부 아무것도 없는 것. 참혹, 네, 아주 참혹한 마음 그런 것들을 절망의 한 단어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연상 과정에 어떤 연상 기만, 허위, 허세, 참혹은 그래도 관계가 있잖아요.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상 과정에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예요. 너무 연관성이 없으면 어때요? 네, 연상이 고장나서 생각이 막 튄 거예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날 힐끗거린다. 내 얼굴에 돋아나는 무언가. 그 무엇 때문에 남들이 날 힐끗거린다. 얼굴에서 자꾸 뭐가 돋아나요? 절망일까요? 부끄러움일까요? 네, 그런 게 돋아난다고 합니다. 다시 다른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아래 시의 시점 유형은 한번 보시고 아래 시의 연상 체계가 이게 가장 중요한 아래 시의 연상 체계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째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가 아주 중요해요. 이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다른 건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 왜 어떤 점 때문에 아래 시가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다, 막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얀 도화지를 주면 얘네 우리 작은 방은 가득히 푸른 물이 넘실댄다. 작은 손에서 흘러나오는 꿈 그 파란 소망들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채운다. 내 귀엔 끼룩끼룩 갈매기 울고 지난 여름 사랑을 노래하던 바다는 사절 모조지 위에 일렁인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그 추억이 지나면 지난 대로 푸른 몸짓으로 채워도 채워도 넉넉한 공간. 어디서 비롯되는 빛일까? 어디서 흘러내린 푸르름일까? 작은 눈망울엔 파도가 넘실대고 고사리 손엔 갓 내음이 물씬. 우리 집 막내가 빚어내는 바다. 어느새 방안 가득 해조음이 들리고 파란 종이 위엔 푸득푸득 갈매기가 난다. 네, 이렇게 딱히 표현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네, 이렇게 좀 익숙한 느낌도 들고, 또 비교적 연상 과정은 자연스럽죠. 네, 아주 자연스럽고 상식적입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주니까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가득히 푸른 물이 넘실거린다. 그죠? 푸른 물 생각하면 또 바다 생각할 수 있고 강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작은 손에서 흘러나오는 꿈꿈 파란 소망들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채운다. 이어지죠, 이렇게. 네, 이어집니다. 바다, 쭉 바다, 모조지, 푸른 바다, 연상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연상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연상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고 상식적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연상 체계라고 하죠. 그 연상 어떤 바다가 있으면 바다와 연관된 어떤 단어들은 다 그 연상 체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연상 체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푸른 몸짓으로 채워도 넉넉한 공간.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파도가 넘실대고 갯내음 물씬, 네, 갯내음 물씬, 빚어내는 바다. 특별한 게 없어요. 해저음 들리고 파란 종이 위엔 푸득푸득 갈매기 날고 바다에 해저음, 바닷소리, 파도소리 들리고 또 갈매기 소리 들리고 또 갯내음, 그 바다 냄새 나고 그죠? 파도 소리 들리고 파도가 있고 지금 이 시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바다에 대한 상식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네, 문제는 그거죠. 워낙 너무나 상식적이고 빤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네, 너무 빤한 연상 체계가 너무 빤한 세계만 이런 건 왜 생길까요? 이런 일이 우리 초반에 배웠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관습적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운 대로 생각하고 본 대로만 말하고 있죠. 네, 나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않고 있어요. 즉 뭔가 깊은 관찰의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처음에 읽자마다 느낀 게 뭐였냐면 여기 이렇게 금방 있었는데 가버렸네. 네,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이제 그나마 잘 나가다가 물론 상식적인 연상작용만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잘 나가다 여기서 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꿈, 소망이래요. 꿈, 소망. 이런 관념을 쓰면은, 네, 정말 의도적으로 쓴 게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관념어를 쓰게 되면,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네, 자기도 모르고 썼다는 것을 금방 알아봐요. 아주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을 쓰면 이제 심사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시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묘사를 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금방 느낌은 오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네, 위시의 시점의 유형이 뭔가, 연상이죠. 연상에 의한 심상적 이동 시점이죠. 심상적 이동 시점. 일단,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니까. 실제 세계는 아니잖아요. 금방 읽은 시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시인은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미지들이죠. 네, 그러다가 또 이동 시점이죠. 이리저리 이동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바다로 갔다가 뭐 강으로 갔다가 뭐 이동 시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좀 봐요, 이제. 아래 시의 연상 체계가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상식적인 세계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너무 상식적인 것만 보여주면 새로움이 없어서 감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그 소년의 경우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놨어요.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우리 보통 상식적은 어떻게 해요? 상식적인 표현을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눈썹이요. 또 이렇게 아주 눈썹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눈썹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대요. 하늘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이 파란색이라고 해서 눈썹이 파란 물감이 든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도 파란 물감이 든대요. 손으로 만지니까. 손금에도 온통 파란 강물이 흐르고 순이 얼굴이 어린다. 아무리 좋은 상상을 해도 결국은 거기에 순이 얼굴이 어려 있는 거죠. 자, 위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감각적 인식이죠. 감각적 인식, 시각적이라고 봐도 되고요. 대단히 신선하죠.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이런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손금에 강물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감각적 인식, 여기서는 시각적 인식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대단히 신선하다, 참신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신하다. 그 신선함은 사물과 현상을 날카롭게 감지하는 인식의 깊이에서 온다. 봐요, 이렇게. 인식의 깊이에서 온다. 이렇게. 네. 깊은 관찰을 한 거죠. 이 시가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거. 우리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연상 구조에 의해서. 다시 한번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보통 사람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연상 구조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각화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거의 실제 사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물도 아닌데. 네. 또, 그러나 위의 시는 그림에서 좀 전에 읽었던 거, 그래서 그 벽에다 그림 그리는 거요. 위의 시는 그림에서 파도를 연상한 다음 짐작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세계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세계,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연상 체계에는 무리가 없지만 상식적인 연상 구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상식적인 연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상. 굳이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쓸 거면 굳이 시로 쓸 이유가 없죠. 다른 또 독자도 읽을 이유가 없죠. 자기도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시인만의 생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독자가 읽을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연상된 세계의 아름다움은 연상의 구체화에 있으므로 설명을 삼가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연상된 세계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화시켜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물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처럼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에 있으므로 설명을 삼가야 한다. 네. 연상 체계에서 관념어를 함부로 쓰면 이 말도 나오죠. 설명하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설명. 느낌이 들어서 연상의 흐름에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시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묘사한다고 그랬죠. 설명하는 느낌을 주면 안 돼요. 묘사하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좀 전에 이거. 연상된 세계의 아름다움은 연상의 구체화에 있다.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설명하지 말고 구체화시켜라. 이렇게 눈에 보이든지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아주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라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또 좀 전에 그 아주 구체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있었죠. 이렇게. 네. 이런 느낌요. 내 마음의 뿌리 곁에 모이리라. 뿌리 곁에 막 모인대요. 낙엽이 모이듯이. 낙엽이 뿌리 곁에 모이듯이 내 마음의 뿌리 곁에 그 모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무엇이요? 내 마음이 흩어진 내 마음이 그죠? 흩어진 내 마음이 그 뿌리 곁에 모인대요. 이렇게. 네. 지금까지 심상적 구조와 시점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